경중 각사는 서울이나 뭐 중앙 관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자는 마틸사, 일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관청은 의미를 해요. 그래서 찬업이가 있고 관원을 수행하는 근노수가 있고 각 도 관찰사라든지 도호구 등에 배속된 외노비가 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밖에 나가 사는 노비들은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중인 여인하고 노비하고의 자식이 생기면 노비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노비 여인에서 생긴 사람은 어떨까요? 뭐 양반 신분은 같죠,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천한 신분의 여인들이 양반에게 이렇게 해서 그 고된 그 노비역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조선 중기에는 그래서 양쪽에 어느 한쪽은 다 걸려 있어도 다 이 천역을 노비로 간주하는 뭐 그런 사회의 혼란도 있었어요. 찬호비는 뭐 81개 관서가 있었겠죠. 6조에. 그래서 2111명, 이거 누가 이렇게 잘 뽑아놨네, 그래서 할당되었다. 왜 안 넘어가니? 키보드. 노트북이 이렇게 안 내려져요? 금방 되더만 안 되네. 한 칸씩밖에 안 내려가네. 그만 하세요. 조금 더 해주세요. 요 근노수는 이건 이제 대군 왕자급이죠. 그 왕자들은 4명의 호위 무사는 따로 있겠지만 배속된 뭐 세수를 하면 수건들 들고 있을 테고 뭐 그런 왕자는 3명, 종친, 문무당상관은 2명. 종친이라는 건 왕의 뭐 당술이나 사촌이나 뭐 이런 인물을, 문무당상관은 3품 이상 벼슬아치, 3품 이하는 각 1명,
대궐 밖에 나가서는 대부는 13명. 오, 많이 줬네요. 기본적으로 뭐 식솔, 집안일, 농사일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니까 신부름꾼 또 가마도 매야 되고 왕자는 12명. 큰 차이는 안 돼. 한 명씩 차이 나네요. 일품 10명, 이품 9명, 삼품 당상관은 7명. 꽤 많이 준 거죠. 거기다가 또 이제 산업이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궁에서 임금님이 주는 거예요? 예? 임금님이 노비를 줘요? 그렇죠. 근데 그 노비는 어디서 나요? 어디 재지은 노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 얼마 그렇죠? 아니 그 궁녀들은 노비 신분에서 선발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양인에서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뭐 그 사이에서 뭐 그리고 역적 대역죄인들이 많잖아요. 그 왕조실록을 보면 신숙주가 맞아. 그 누구예요? 그 단종 비를 자기 노비를 달라고 결국은 왕이 주지는 않았죠. 뭐 그런 정도로 뭐 당상관 이상 벼슬을 한 사람들도 전부 그 집 양반 신분도 그 집 노예들도 다 이렇게 지금 질문하신 경우는 그 노비들끼리 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그게 이제 계속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커졌으면 그 예. 신분은 그냥 노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비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고. 이 산업이들은 그렇게 해서 재산 증식의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 팔고 사고 그 애 잘 낳는 여비는 얼마나 우리가 저기 미국 뭐 저 이런 데서도 아프리카 흑인들 잡아다가 뭐 노동력인데 자 보면은 병마 육군 진해는 200명, 수군 진해는 120명, 뭐 도호부에는 600명, 대도부호 목에는 450명, 이 일반 도호부에는 300, 뭐 남양군, 남양도호부 이렇게 이제 좀 이때는 150명. 요거는 이제 도호부에서 군으로 강등되잖아요. 아마도 재정 때문에 이렇게 군으로 이렇게 강등시키고 또 현으로도 중앙조정에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뭐 노비가 주인을 죽였다라든지 일반 양인이 아비를 뭐 했다든지 그러면 현으로 강등시켜버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네 군에 노비 몇 명 있지? 정리해서 보내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리고 향교에도 도부 향교는 20명이 배치가 되고 군여는 10명. 그리고 이 역은 말 관리하는데 50명, 중에는 40명, 하역에는 30명 이렇게 자격에 종사하게 했다. 경거노비는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선상노비는 뭐겠어요? 지방에 거주하는 외고노비를 번상 위벽시켰다. 돌아가면서 이 선상노비를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렸던 거죠.
경건오비는 2교대, 외건오비는 7교대, 고인 임용을 주어 1년에 1인당 면포 한 필과 정포 한 필을 받도록 하였고, 그리고 노비를 다스리는 벌칙으로는 이벽에 빠지면, 이벽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장을 80에 처하고, 장이라는 건 고는 요 막대기 같은 거 있죠? 회초리. 장은 노 젓는 거 같은 거 이렇게 널따란 걸로 이렇게, 그걸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80대면은 최고 형량이에요. 뭐 100대를 쳐라 그러면 100대를 하루에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가서 하루에 몇 대씩 나눠서 맞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은 살살도 좀 쳐주고, 몇 대 그 도호 부사나 뭐 군수가 몇 대 감해주기도 하고, 뭐 그런. 또 그래야 또 그들도 뭐 좀 축제도 하고 먹고 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홍부전에 보면은 매일 대신 맞으러 가도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하인이 대신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노비가. 그리고 우리가 매품 판다고 하잖아요. 네. 그 대신 맞으러 흥부전에서도. 나왔어. 문반 잡직 액정서 뭐 이런 공조 교서관 사섬시, 이게 관청 이름이에요. 조지서, 이건 종이 만드는 데겠죠. 사원은 음식 같은 거, 간장이라든지 궁궐에 사용하는 먹거리와 그릇 뭐 이런 거를, 상의원은 뭐 옷 만드는 데고, 이 사복시라는 거, 이 복장 무슨 복장가요? 이거는 군기시는 뭐 저기 무기 만드는 데고, 공감은 뭐 공장이겠죠. 뭐 장학원은 음악하는데, 소격서는 뭘까요? 장원서는 장당구는 후원인가요? 아니면 가수원인가요? 이게 손바닥장인가요? 도화선 그림입니다. 궁궐문의 자물쇠, 열쇠 관리, 책 관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필연은 요거 먹, 북 이런 거. 화폐도 제조를 했네요. 종이 제조. 근데 나중에 이 화폐 제조를 절간에서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요 건달산, 거기서도 세종연간에 화폐가 아니라 옛날에는 요거 동전이 있죠. 그걸 주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중들이 그 기술을 갖고서 위패를 주조하는 그런 사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부 만드는, 주로 이제 절간에서 만들었는데, 종이, 요리사, 바느질, 말기르기, 무기제조, 투목기술, 악기 연주, 제수품, 정원 가꾸기, 이 장원서가 정원 가꾸는 거네요. 그림 그리기, 뭐 도화서 되고, 영조 때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치즈 만들고 우유 짜고 하는 그 부서를 없앴어요. 이렇게 가물고 백성이 고통을 심하게 하는데 궁궐에서 우유를 먹고 뭐 치즈를 만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유제품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 만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의도를 장마 때는 잠기고 녹아져.
그리고 가면 드러나니까 내 거야 뭐 이런 너요 뭐 줄여 뭐 이런 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의도의 그 한강 본류 말고 이쪽에 영등포 쪽으로 다리 하나 있죠. 거기에 양마산이 있어요. 양과 마를 놓아 키우는. 그래서 그냥 편한 발음으로 양말산. 그 인근에 국회의사당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날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양마삼이라는 지명을 갖고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발표를 했는데 욕을 많이 먹었겠죠. 뭐 무반, 그러니까 무는 무사 쪽이란 얘기죠. 파진군 큰 부대 쫄병 뭐 팽은 북두드리는 뭐 이런 금군은 요 이렇게 순찰 도는 뭐 이렇게 뭐 기수 깃발을 드는 기총 요 여수는 뭐 요거 종구품에서 정육품까지 별도로 규정한 동서반 잡직 3개가 부여되었다. 잡직에서 정직으로 임명될 경우 한 상계를 낮추었다. 뭐 하여간 7,000반여 개 이런 직종들이 있었다. 그리고 일수는 지방에 이제 7가지의 그 명칭이 있는데 일수는 지방 관하의 역이나 사객을 영성하는 사객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신당 뭐 이렇게 갈 때 또 올 때 오는 사람들 영조는 뭐 관둔전 요거는 그 역이나 이런 데에서 농사를 짓고 농토를 또 조례는 중앙강사나 종친 관리의 근로수들이겠죠. 수종은 뭐 따라다니는 거 호위하고 사려고 심부름을 하는 조례. 나장은 중앙의 사정 또는 형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 뭐 경찰, 검사도 하여튼 검사는 우두머리겠지만 술라 옥직이 형벌을 때린 이건 뭐 곤장질을 하거나 하는 그런 직무였겠죠. 조졸은 세곡선 배를 운항하고 관리하는 배를 고치고 또 어차피 배를 담당하는 거니까 소금 생산도 하고 선박을 잘 보존도 하고 이 화량진 같은 경우는 묵은 선이 10척 정도가 있었다. 이 지왈이 그거는 유사시에는 인근 6개 군 지역에서 군사를 선발을 해서 배에 태워서 전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배는 있지만 군사는 평상시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군 동원하듯이 하는 거죠. 뭐 봉수군은 뭐 잘 알죠. 뭐 이계조로에서 그리고 이제 역졸이 있죠. 역졸이라는 거는 무슨 해문역, 뭐 영화역, 뭐 동화역 같은데 말을 관리하는데 농사도 짓고 말도 관리하고
편자도 바꿔야 되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역졸. 공문서 전달, 역마 관리, 역전을 경자, 신양 역천,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아주 신부는 양인이지만 그 여기 누구나 기피하려고 해도 고역, 힘든 고통스러운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인과 천인 중간계층으로 7천 반역을 이렇게 따로 분류도 하는. 그 당성 밑에 살면은 뭐예요? 봉수꾼 분들이 많이 살았겠죠. 그래서 수능군은 뭐예요? 능을 관리하는, 누가 나무 베가나 뭐 와서 짐승을 사냥하나 이런 거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제인은 뭐 줄타기라든지 뭐 광대들, 제인은 유목민족인 달단의 후예로 화척, 유기, 핌을 제조, 가축을 도살하는 육류판매, 백정, 가무나 창극 등에도 종사했다. 그러니까 유랑민들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인들은 좀, 근데 아마도 제인들은 그거를 스스로 즐기지 않았을까요? 떠돌이를 자기네들 하고 싶으면 배고프면 가서 재주를 부려서 얻어먹고 돈도 좀 이렇게 하고, 저 같으면 아마 요 제인 쪽에 좀 가서 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소금을 굽는 사람을 염간이, 물고기 잡는 사람을 생선간, 목장에 우마 사육하는 목자간, 광산에 채광하는 철간. 그래서 고려시대 때 무슨 향, 부곡, 첨인부라는 거죠. 또 요 소가 조선시대에 들어 구년제가 정리되면서 소멸되고 다양한 연구로 천연으로 뭐 하여간 신량 역천을 포함시켰던 향남 부곡.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렇게 보면 부곡이라는 지명이 부곡 어디 있어요? 아마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부곡, 부곡, 그리고 우리 정남면, 향남면 이쪽에 부곡 지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곡은 천년이 사는 데야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죠. 자, 여기 재밌는 게 선상노비가 유고하여 대체를 바라는 경우 입역 기간 동안 매달 면포 매달이래요. 왜 이렇게 많이 줘요? 그러게. 그렇지. 소재지 관세에 바치고 여기 면제될 경우에는 신공을 바쳤다. 몸으로 이제 부역을 해야 된다. 조선시대 남자는 15살부터 60세까지 이 신공 노역을 해야 됐다. 그런데 남양 관아의 홍유소는 나이 50에 남양 부사가 면제를 해줘서 김종직 사단에 들어가서 어울리면서, 그래서 결국은 너 까불어, 그래서 그 살인파 일원이니까 훈구파가 모함을 해서 벼슬도 안 했고 과거도 안 본 인물인데 제주도에 가서
11년간 유배 생활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참고로 이제 경국대전, 대전회통, 뭐 왕조실록 등등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이 노비는 전쟁에 참여합니까? 안 어. 한다고 군역에는 안 보냈지만 대역은 해야 됐겠죠. 그리고 전시에는 뭐 양인이고 뭐고 전시회는 양반들은 참여 안 했대요. 그렇죠. 전쟁은 안 갔어요. 네. 근데 그 이욕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조가 군역으로 보내잖아요. 2번이나. 그런 거 보면 왕의 눈밖에 나면 너는 유배가 아니라 좀 뜨끔하게 혼내주는 방식이 군대에 보내는 거 아니었을까. 근데 이욱이 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와요. 근데 또 붙잡으러 왔어. 저 합천 관아에서. 뭐 그거는 이제 뭐 좀 뇌물도 쓰고 했겠죠. 나는 본래. 근데 이옥이 정통 양반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실이지만 우리나라 지도층이라고 하면 양반들인데 양반들이 전쟁에 안 나가면 유럽에는 귀족들이 전쟁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양반이라고 아주 그냥 백성하고 이게 나라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양반들은 빠져버리면 지도층이 빠지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무반 장수로는 양반 계급이 참여하는 거죠. 그 중에는 양반이 100만, 50만이라면 벼슬길에 온 사람은 뭐 10,000명 되고 나머지는 그렇죠. 전쟁나도 가만히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들 보호품이나 해주고 그 노비들도 안 갔다고 또 누가 그러고 일반 백성들만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저런 7,000역을 노비들도 하지만 이런 뭐 봉수꾼 뭐 이런 사람들은 천인이 아닌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에 사니까 너는 봉수꾼을 해. 너는 아비가 노젓는 사공이니까 너도 세습을 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면 59세 정년 퇴직한 이 노비는 이제 노비를 변하는 건가요? 여기 59세로 되어 있던데. 예. 그럼 그 사람은 이제 일반 백성 되는 건가요? 59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밀란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예요? 거기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태어난 뭐 피덩이한테도 노역 세금을 하니까 그냥 관아에 가서 자기 근을 잘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우리 조선 후기의 1700년대에 엄청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매관 매직이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내가 이만큼 들였어 뽑아야지. 우리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인천 신공항 15년 매립하는 공사를 3,500억인데 15년 동안 수의 계약을 해줬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뭐겠어요? 그냥 유야무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더 많잖아요. 참 아이러니죠. 근데 동남아는 군대를 안 갔다 오면 통장도 못해요. 그런 거는 우리나라 우리보다 걔네들이 뭔가 기량은 확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무반직을 경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 신분으로 군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뭐 무과에 급제하면 그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문과 급제는 못할 정도면 문과라도 가야지. 이순신도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3일 만세 운동을 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번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 화성이나 송산의 만세 운동은 지역 성향이 가장 큰 배경이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3일 우리가 만세운동은 평화, 민주, 이게 키포인트예요. 절대로 공격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 있어요. 지도자들이 33인들이 할 때. 근데 화성일 만세운동은 평화, 민주적이어서 뭐 이렇게 좀 합의해서 했으니까 민주는 포함이 되겠지만 절대 평화적이진 않았잖아요. 죽였으니까, 불태웠으니까. 그러니까 일제로부터 심한 보복을 받게 되었던 거고. 그런데 우리가 화성의 정신 그래가지고 그 김일수 군수 때 김일수 아시죠? 화성의 정신 충효예. 나중에 이제 우 군수 우 시장태는 야 얘는 예절이 아니야 예술이야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은 화성의 정신이 뭡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저는 화성의 정신은 반골 정신이다. 그릇된 지시나 권력의 그 그릇된 지시는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 아주 고대로부터 외세가 쳐들어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적을 물리치는 가장 적으로부터 빈번한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고려시대, 그 삼국시대 때는 백제 고구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국가 융성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수도권, 지금의 수도권, 경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자부심이 있지만 여기는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가장 변방인 거죠. 수도권에서. 우리가 기호지방 하지만 궁궐에서 500리 내외 지역을 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효종의 묘를 홍범리에 잡으려고 했는데 100리가 넘어요. 100리가 넘으면 묘를 쓰면 안 돼요. 왜? 왕이 100리 밖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영릉도 옮겨간 거예요, 나중에. 뭐 하여간 그래서 이 기호 기전 뭐 이런 의미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제도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그 삼국 뭐 시대 때도 이 지역은 전장, 그래서 왕건이 삼국을 그렇게 평정하고 할 때도 수원 지방에 토호가 항복을 해요. 뭐 700여 명을 이끌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역은 뭐 큰 말발굽 뭐 없이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외적이 우리 한반도만 침탈한 게 아니에요.
그 1300, 1400년대에 중국에서 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은을 재련하는 방법을 우리 조선에서 두 사람이 가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은 재련법을 활성화돼가지고 은이 마구 유통이 되는 거예요. 중국으로, 조선으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하니까 중국에서 외인들하고 어떤 상업 교역을 하지 말아라. 이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유층들의 사치품. 지금 북한이 그렇잖아요. 당 간부들을 관리하는 게 그런 뭐 자동차, 뭐 사치품들로 이렇게 회의에서 붙잡아두는 거. 그 당시에도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그 외적들이 준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해안 지방을 무수히 침탈을 해요. 소수로. 그리고 우리 조선도 많이 침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근래까지 조선 후기까지 공도 정책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공도 정책이라는 것은 섬은 비워도 왜? 외적의 침탈이 심대하니까. 그래서 그게 울릉도 뭐 독도 사건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같은 데는 또 고려 후기에는 삼별초의 난이 이 경기만 연안 도서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제부도의 왕진물이 지명이 왕이 다녀갔다. 이래서 왕진물인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인조가 이괄의 난 때 쫓겨 갈 때 공주까지 웅진까지 쫓겨갈 때 뭐 배를 탔다 아니에요. 근데 왜 왕진물이라는 지명이 나왔을까? 이거는 그 고려 말때 그 먼저 고려 조정이 그 원나라하고 이렇게 화해를 하고 강화에서 개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강화조약을 맺고 그때 무사 계급들이 못 들어가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군인들과 뭐 그런 사람들이 삼별초를 조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진압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몽고 군사들을 몰아내는 방식이 내륙에 살지 마라. 섬에 들어가 살면서 유교 활동을 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무사 계급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뭐 외적이라는 개념에 보국이라는 그 사명감은 대단한 거죠. 그것이 일제강점기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890 그러니까 동학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우리 조정에서는 동학을 진압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리 끝에 일본 놈은 못 믿겠어. 그러니까 청나라 군사를 차병 빌려주세요. 동학을 진압하려고요. 그런데 청나라가 텐진 조약에 의해서 일본하고 맺은 조약이에요. 누구든 양국이 조선을 간섭할 때는 상호 협의를 하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야 우리 동학 진압하러 가니까 일본 너희는 그냥 알고 있어 이렇게 했던 건데 일본은 호시탐탐 야욕을 청나라 군대가
조선이 진주하면 안 나갈 거라는 판단하에 기회를 놓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무단으로 일본군이 온다, 청나라 군대가 오니까 동학 집단이 딱 스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관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집강소를 설치를 해요. 뭐 군수나 그 조정 관원들하고 동학 지도자들이 이렇게 협의하는 구조를 취하죠. 그러니까 군대 오지 마 했던 거예요. 근데 안 와야 되는데 그네들은 기회인데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 청나라 군대가 이렇게 산동에서 건너오는데 일본이 우리 남양만 앞에 풍도 뒤에 숨어서 기습을 벌이는 선전포고 없이 그렇게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 경기 연안 남양만 사람들은 동학과 그 외세에 시달림에 많은 범민도 있었고 뭐가 확실하게 보국이냐 느꼈죠. 그런데 제가 기록을 이렇게 보니까 일제 3.1 만세운동 1920년 이때 상황에 이 수원군이 됐잖아요. 1914년에 남양군과 수원군을 합쳐서. 그래서 수원군의 천도 교세가 전국 천도교 그 쌀 옛날에 이렇게 부뚜막에 이렇게 단지 하나 놓고 절미하는 거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천도 교회에 가서 우리가 뭐 헌금하듯이 그 대회에서 수원군이 1등, 2등을 해요. 그만큼 동학 세력이 커든 거죠. 그러한 영향이 3.1 만세운동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송사는 종교적인 간섭이 없이 3월 26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종교적인 간섭이 없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그 고종의 국장에 장례에 참여했던 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선동을 했던 거고 이미 3월 4일 날 매일 신보를 통해서 요 면서기들이 소식을 접해요.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를. 그리고 3월 4일 날 수원 읍내에서 만세 소요가 일어났다. 기생 향화가 또 장사꾼들에게 이제 소식이 전파돼 가지고 이 화성이나 이런 각처에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을 구석에 사는 사람들이야 몰랐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 장터 뭐 남양 읍내에 사는 사람들은 낌새를 이미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야 우리도 지역 유지들은 우리도 만세운동 해야 되지. 이 피 끓는 남들보다 더 끓는 이 혈기 보국 안민의 정신을 잠재울 수 없지 않느냐 했던 거죠. 그래서 3.1 만세운동에 불길을 당기는데 3월 26일이에요. 사강장터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은 오후 2시경에 송산주재소와 면상수가 있는 곳이 송산초등학교 남쪽 이렇게 저희 어려서는 거기 솔숲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강사리 마을회관이 들어있고 주차장이 돼 있어요. 거기에서 오후 2시에 초등학교 근데
1919년에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뭐 공사는 할 수 있었겠네요. 1920년대에 개교를 하니까. 그래서 2020년이 송산초교 100주년 행사하던 해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회를 늦춰서 했죠. 그래서 그 솔숲에서 만세를 부르고 태극기를 개양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일 날은 사강 장날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사강 장날이 2일, 7일이지만, 그러니까 27일 날은 서신면 상한리 주민들 40여 명이 지금 굴곡에서 만세 시위를 하죠. 그리고 3월 28일 날이 사강 장날인데 각 마을마다 두레뭉기를 앞장 세워서 이렇게 이제 한 2천여 명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만세 소요를 진압하던 일본인 순사가 총을 쏘고 잡아다가 이렇게 주재소 바닥에 무릎을 꿇려 놓았는데, 그때 주동자 홍면 또는 홍면옥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니까 그 주재소를 에워싸고 있는 만세 군중이 동요하고 또 외음을 하잖아요.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밖에서도 이렇게 만세를 외치고 하니까 노구찌 총을 뒤에서 이 오른쪽 어깨를 관통상을 입히는, 뒤에서 맞아가지고 앞으로 나오고, 그런데 이쪽 왼쪽에 맞았으면 즉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 홍면 선생의 장인이 김명재라는 분인데 마도면 해문리 분이셔요. 근데 이 홍면 선생의 첫 번째 부인은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부인이 이 해문리 김씨였던 거죠. 그래서 장인하고 뭐 그 처가댁 사람하고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는 우마차다, 누구는 인력거다, 뭐 이래 해요. 그래서 남양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를 하러 가다가 마도쯤에서 급파된 이 일본 경찰들에게 검거되었다. 그리고 당시 그 수원 경찰서는 수원에 있었잖아요. 남양군이 없어졌음으로 인해서 남양에 있던 관아가 폐쇄가 되고 수원군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원에 가서 옥살이하고 결국은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이 지역에서 만세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검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산의 만세 운동은 뭐라 그럴까, 우발적